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6장에서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나게 되는 그러한 확률 분포 몇 가지를 이제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 살펴볼 확률 분포는 실험의 결과가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을 갖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 모형을 생각하고 그러한 확률 모형의 확률 분포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험의 결과가 두 가지 결과만을 갖는 경우는 동전 던지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실험의 결과가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을 갖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과 그 연관된 확률 모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확률 모형 그리고 그런 확률 모형의 분포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된 내용일 텐데요. 이러한 그 7장에 살펴볼 확률 모형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두 가지 범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와 이제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자, 어떤 모집단이 두 가지 범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남자, 여자, 혹은 뭐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자, 그러한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뭐 n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그러한 표본을 이제 추출을 이제 하게 되면 그 표본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범주가 있을 텐데 그 범주의 도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도수를 우리가 x라고 두면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 변수가 될 텐데, 자, 이게 왜 확률 변수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을 생각을 해보면,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제 실험이 됩니다. 즉, 모집단에서 이제 크기가 이제 n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본을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표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x라는 이제 확률 변수 값이, 즉 선택된 표본에 있는 것 중에서 관심이 있는 그 범주의 도수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을 어떤 표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러한 x라고 하는 값은 그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 과정이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그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x의 확률 분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물론 이제 표본의 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 모집단이 어떤 모집단이냐에 따라서 x의 분포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모집단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범주가 전체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 값에 따라서 x의 확률 분포가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값, 어떤 특정한 범주의 그 모집단에서의 비율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결국은 어떤 특정한 범주에 대해서 그 범주가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를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 모집단에서의 우리가 주된 관심일 텐데요. 자, 이 관심이 있는 값은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는 값은 아닐 거고,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으로부터 그 값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자 하는 값일 텐데요. 그러한 값을 우리가 보통 모수라고 부릅니다. 즉,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값을 이제 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잠시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도입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그러한 모수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이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이제 방법을 적용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러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그 확률 분포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분포를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자꾸 이상하게 나타나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후에 이제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x라는 이제 확률 변수를 도입을 하고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모르는 이 모수에 의해서 이제 적당히 결정이 될 텐데 그 결정이 되는 그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표본에 대해서 x 값을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 x의 관측 값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즉 x의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이 모수가 어느 정도의 값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 때문에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7장에서는. 자, 앞에서 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모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모수를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예에서는 관심이 있는 어떤 범주가 있으면 그 범주가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모수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비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치적인 값들을 우리가 모수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텐데요. 보통 당연히 이제 이러한 값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표본 추출을 통해서 이 모수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통계에서의 주된 관심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모수를 이제 추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확률 변수 x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분포들을 우리가 실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실험의 결과가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을 갖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 모형, 그리고 그 확률 모형의 분포로서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항 분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어떤 실험을 의미합니다. 자, 각각의 실험, 각각의 시행에서는 결과가 딱 두 가지 결과를 갖는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결과 중에서 한 가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성공, S라고 표기를 보통 하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다른 하나의 결과를 실패 혹은 영어로 failure라고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합니다. 자, 베르누이 시행은 일단 실험의 결과,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 텐데 각각의 실험, 각각의 시행에서 성공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실패가 일어날 확률은 시행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기를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확률을 보통 P라고 두고요. 실패의 확률은 이제 1-P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각각의 시행에서의 결과들이 다른 시행에서의 그 결과와 서로 독립적이다 라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행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각의 시행이 서로 독립이다, 다른 말로 어떤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행을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시행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몇 가지 예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5개의 물품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는 양품이고 5개가 불량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n개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제품을 추출하는 거, 두 번째 제품을 추출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시행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을 추출할 때나 두 번째 제품을 추출할 때나 세 번째 제품을 추출할 때나 추출한 결과, 시행의 결과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불량품이 추출되었는가 아니면 양품이 추출이 되었는가. 그래서 추출,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추출에서 그 불량품을 추출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첫 번째 제품을 이제 추출할 때 불량품을 추출할 확률은 15개 중에서 불량품이 5개이기 때문에 자, 불량품을 추출하는 사건을 이제 성공이라고 하고요. S1은 첫 번째 추출하는 것이 불량품을 추출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때 PS1은 15분의 5가 됩니다. 자, 비슷하게 S2를 생각을 해보죠. S2는 두 번째 추출을 할 때 두 번째 추출된 상품이 불량품인 사건을 이제 S2라고 한다면 PS2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처음 추출할 때 불량품을 이제 추출을 하느냐 아니면 양품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불량품을 추출한 경우에는 두 번째 추출할 때는 14개가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비보건 추출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불량품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불량품이 4개가 남아 있겠죠. 혹은 처음에 양품을 선택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선택할 때 추출할 때 14개가 남아 있고 그 중에는 5개가 불량품이 됩니다. 따라서 자, 5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분자는 4와 10을 더하면 14가 생겨서 15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보건 추출인 경우에 첫 번째 추출한 제품이 불량품인 그런 사건의 확률이나 두 번째 제품이 불량품인 사건의 확률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SI를 I번째 추출한 상품이 불량품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확률은 비보건 추출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경우에는 그 추출하고 나서 다시 이제 원상 복귀를 한 다음에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SI라는 사건의 확률이 전부 다 3분의 1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을 때 비복원 추출이든 복원 추출이든 베르누이 시행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처음 두 가지 조건은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르누이 시행이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각각의 그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이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자, 복원 추출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S1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S2가 일어나는 조건부 확률이나 S2가 동일합니다. 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그래서 S1과 S2가 서로 독립이 되지만 비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베르누이 시행이 아니고요. 복원 추출인 경우만 베르누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복원 추출인 경우 베르누이 시행의 세 번째 조건인 독립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하면 베르누이 시행이지만 비복원 추출은 독립성이 깨지기 때문에 베르누이 시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복원 추출을 하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여기서 large n이라고 두겠습니다. 표본의 크기 small n 보다 굉장히 크면 거의 그 독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도 베르누이 시행으로 간주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집단의 크기 large n이 표본의 크기 small n보다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는 한 20배 이상 크게 되는, 즉 large n이 20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20배? 네. 이렇게 20배 이상 차이가 나면은 충분히 크다, 즉 그런 경우에는 베르누이 시행으로 우리가 적용을 보통 많이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그 10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치유가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시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러한 시행을 모두 이제 10명의 환자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을 이제 10번을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번의 시행이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르누이 시행의 첫 번째 조건,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치유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 결과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각각의 시행에서 치유가 될 가능성이 다 동일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그럴까요? 첫 번째 환자가 치유가 되는 사건의 확률과 두 번째 환자, 두 번째 시행은 이제 환자가 바뀌는 거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 치유가 되는 사건의 확률이 같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같은 항생제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립성은 어떨까요? 여기를 앞에랑 비슷하게 이렇게 바꾸죠. 인덱스를 2로. 네. 그 첫 번째 환자하고 두 번째 환자는 그 치유 여부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두 번째 환자의 치유될 확률은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행은
베르누이 시행이 안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시행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환자마다 치유 확률이 다르면 베르누이 시행이 아니지만, 만일에 이제 실험을 할 때 이 항생제 효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비슷한 조건의 환자들을 내가 이제 모아서 실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번의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 조건이 다 비슷한 경우라면. 자,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베르누이 시행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베르누이 시행을 우리가 반복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할 때 우리가 이제 특정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할 텐데,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이항분포라는 이름을 가지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n번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시행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각각의 시행마다 다 동일할 텐데, 그 동일한 성공 확률을 P라고 두겠습니다. 자,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을 반복을 했을 때 n번 중에서 성공이 몇 번 일어났는가 하는 그 횟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그 시행이 함에 따라서 x의 값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n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도 성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n번의 시행 중에서 n번 모두 성공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이 값은, 변수는 0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질 텐데, 이 값을 가질 이제 확률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x라는 이제 일종의 확률 변수가 되겠죠. 베르누이 시행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값이 정해지는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확률 변수 x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다루고 있는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데요. 0부터 n까지 이제 n 플러스 1개의 값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가 될 텐데, 이러한 그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확률 변수의 분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몇 번을 반복을 하느냐, 그리고 각각의 시행에 성공이 일어날 확률이 무엇냐에 따라서, 얼마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그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값은 n과 p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이항분포의 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결정짓는 어떤 특정한 값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변수 x의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항 확률 변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와 같이 베르누이 시행을 이제 n번 반복할 때 성공 횟수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확률 변수를 생각했는데, 그 확률 변수의 분포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항 분포와 동일한 확률 분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확률 변수를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는 의미에서 이항 확률 변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단하게 기호로 이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항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항 분포라고 불리는 확률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안다라는 얘기는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0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질 텐데요. 자, 각각의 값에 대해서 k라고 두죠. x가 k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하나씩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통해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k가 되는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자, x가 0인 확률 한번 생각을 해보죠. x가 0인 확률은 지금 성공을 s, 그 다음에 실패를 f로 표기를 한다면, 자, 이 x라고 하는 변수가 0이 되는 경우는 n번의 결과가 모두 실패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행이 베르누이 시행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이 f가 나오는 것과 두 번째 시행이 f가 나오는 것과 맨 마지막 시행이 f가 나오는 것이 서로 독립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을 이제 이용을 하면 이 곱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값은 1-p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 x, 1이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처음이 성공을 하고 전부 다 실패를 하거나,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성공, 아니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실패 하는 경우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일단 근원 사건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한 방식처럼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건들의 그 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은 p 곱하기 1-p의 n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도 곱셈의 순서가 조금 바뀌지만 p가 한 번 등장하고 1-p가 n-1번 등장을 하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들의 확률은 p 곱하기 1-p n-1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는 n개를 우리가 지금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s, 나머지 n-1개를 f로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니까 결국 n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조합의 개수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x가 k가 되는 경우는 일단 지금 방금 한 것처럼 s가 k개, f가 n-k개를 배열하는 경우들을 쭉 따져보면 모두 다음과 같은 조합의 개수만큼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s가 k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때는 p가 k번 곱해지고 1-p는 f가 n-k번 등장하기 때문에 n-k번 거듭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항분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혼합색의 꽃나무를 자가 수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25%가 빨간 꽃을 피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자, 5그루를 이제 자가 수정을 시켰을 때 5그루의 이제 꽃나무를 이제 얻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 5그루의 꽃나무 중에서 빨간 꽃나무가 하나도 없을 확률, 그리고 빨간 꽃나무가 4그루 이상일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구해도 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항분포 혹은 이항확률 변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즉 확률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x라고 하는 것은 5그루 중에서 빨간 꽃나무의 수를 우리가 x라고 두겠습니다. 즉 빨간 꽃나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고 5번의 시행을 했을 때 성공이 몇 번 일어났는가가 이형 확률 변수였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5그루의 꽃나무 중에서 빨간 꽃나무의 수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는 각각의 이제 꽃나무에 대해서 빨간 꽃나무가 나오는 가능성이 일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독립적인 것 같고, 그리고 빨간 꽃을 피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이 하나하나가 베르누이의 시행이 되기 때문에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이항 분포를 가지겠습니다. 즉 x의 분포는 n이 5가 되고 p가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때 x가 0이 되는 확률이 빨간 꽃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x의 0일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얻은 이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x 이퀄 0이니까 지금 쓴 것처럼 n이 5가 되고 k가 0이 되는 경우죠. p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0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0.237을 얻습니다. 자, 빨간 꽃나무가 4그루 이상인 경우는 x라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x라는 확률 변수가 4보다는 같거나 클 확률이 될 텐데요.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0부터 5까지를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 이상이라는 뜻은 x가 4가 되거나 혹은 x가 5가 되는 경우밖에 없으므로 4가 되는 확률과 5가 되는 확률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확률은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계산해 보면 네, 0.016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할 때 그 p라고 하는 숫자들은 이제 1보다 이제 보통 작은 숫자일 텐데 그러한 숫자들을 이제 거듭 제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거듭 제곱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계산이 조금 번거로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R을 이제 통해서 이런 거듭 제곱을 직접 하지 않고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R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항 분포와 관련된 함수로서 d 바이놈이라는 이름의 함수와 p 바이놈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d 바이놈, p 바이놈에서 뒤에 있는 바이놈이 동일한데요. 바이놈은 이항 분포의 영어 표현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앞글자를 따온 것이겠죠. 자, 이 이항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n과 p 두 가지 값이 되기 때문에 d 바이놈이든 p 바이놈이든 n과 p가 어떤 값인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d 바이놈은 지금 방금 우리가 x라는 이항 확률 변수에 대해서 x가 k가 되는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d 바이놈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d 바이놈 k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 n, p 순서대로 값을 3개를 넣어주면 이 함수의 결과값이 이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k라는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p 바이놈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k 그 다음에 np를 넣어주면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값이 바로 이 확률 값이 되는데요. 이 확률 값을 우리가 x가 k 이하가 되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값이라는 의미에서 누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자, 그래서 d바이놈, p바이놈 두 가지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면 R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번에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d바이놈을 쓸 때는 0, 5, 0.25를 넣으면 되겠고요. 그런데 1번을 이제 계산할 때 p바이놈을 써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누적 확률이긴 하지만 여기다 0을 넣게 되면 0 이하의 이제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할 텐데 0 이하의 경우는 0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x 이퀄 0일 확률이나 x가 0 이하가 될 확률은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모두 같은 결과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p1, p2라고 기록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둘 다 같은 값을 이제 출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비슷하게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d바이놈이나 p바이놈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4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d바이놈에다가 4, d바이놈에다가 5를 넣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np는 그대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값을 더하는 값을 우리가 p1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다면 p1이 우리가 원하는 2번에서의 이제 값이 되겠습니다. 자, p바이놈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4 이상일 확률을 x가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x가 지금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두 가지죠. 그런데 p바이놈을 굳이 쓰자면 k 이하의 확률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4 또는 5가 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3 이하가 되는 확률을 빼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p바이놈에다가 3을 넣고요. 그래서 3 이하가 되는 확률을 생각하는 것이죠. 즉, 이 확률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쪽이니까 1에서 그 값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 값을 p2라고 한 다음에 p1과 p2를 출력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동일하게 지금 이 값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소수 R의 세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냈고요. 지금 이 R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 아래 그 정밀도까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낸다 보니까 겉모습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숫자를 소수 R의 세 번째 자리까지 이제 반올림해서 나타낸다면 여기가 2니까 이제 네, 여기가 6이네요. 6이니까 반올림하면 이제 0.01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